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면 본격적인 농구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프로농구는 오는 10월 19일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구 연구팀인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2024년, 25년 시즌에 어떤 도약을 보여줄 것인지 지역 농구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원에서는 돌아온 농구의 계절을 맞이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시즌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강혁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구 한국가스공사 감독을 맡고 있는 강혁이라고 합니다. 네, 서건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대구 연구팀인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창단 후 발자취 담아놓았던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전자랜드 농구단을 인수해 재창단했습니다. KBL 원년 멤버로 대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동양 오리온스가 야반도주하듯 연고지를 옮긴 뒤 10년 만에 농구가 돌아오면서 대구는 3대 프로스포츠단을 보유한 프로스포츠 도시가 됐습니다. 연고 협약을 두고 1년여 난항도 있었고 오래된 대구 실내체육관을 대체할 경기장 신축 등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창단 첫 시즌 6강 봄농구를 이뤘던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에서 4번째 시즌을 맞습니다. 김낙현과 앤드류 니콜슨 등 기존 주전에 정성우, 외국인 선수 은도의 영입으로 가드진을 보강하고 골밑을 강화했습니다. 신승민과 신주영 등 지난 시즌 달라진 활약을 보이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 선수들까지 착실하게 새 시즌을 준비해온 가스공사는 다시 6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 녹아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수단이 참여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와 기부활동, 팬들과 직접 만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농구를 만난 대구 팬들의 관심도 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22-23 시즌에는 대구 경기장에 4만여 명이, 23-24 시즌에는 5만 명 가까운 팬들이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130만 7천여 명이 찾아 최다 관중을 기록했고 프로축구 대구FC도 4경기 평균 11,000여 명,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팬들이 찾았습니다. 올해 내내 뜨거운 대구의 스포츠 열기가 농구장에 이어질 수 있을지 농구의 계절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프로농구 2024-25 시즌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KBL은 이번 관중 목표 100만 명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에 이 KBL이 100만 명을 내걸고 있는 이유, 어떤 의미 있는지 먼저 석 기자 정리된 얘기 한번 듣고 감독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그 100만 관중이라는 거는 좀 수치적으로 뭔가 인기 스포츠의 반열 같은 느낌을 주는 좀 힘이 있죠. 그 과거에 이제 프로농구의 전성기 한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0만 관중을 꾸준하게 지켜왔거든요. 근데 2015-16 시즌이 이제 100만 관중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주춤했죠. 또 주춤한 가운데 뭐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이제 83만 명 정도가 이제 농구장을 찾으셨어요. 지금 사실 모든 종목들 뭐 KBO 리그, K리그 다 국내 스포츠들이 워낙 인기를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또 겨울 종목 중에 프로배구는 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분명 KBL은 올해 100만 관중이라는 이 목표가 첫 번째 관문일 거고 이 관문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겨울 스포츠로서의 다시 예전의 명성을 좀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또 올 시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네, 강혁 감독은 이번에 KBL 목표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저도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농구 인기가 그렇게 막 예전처럼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작년부터 좀 농구 인기가 많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관중이라는 이거를 목표를 잡았던 거는 저희 농구인으로서 너무 좋은 거고요. 팬들이 많이 찾아주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 지도자로서는 좀 선수들이 그런 경기력으로 좀 팬들을 더 보여줘야지 팬들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현 감독께서는 지난 2023-24 시즌에는 시즌 진행 중에 감독 대행으로서 이제 부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행에서 이제 정식 감독으로 이제 부임하셨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준비부터는 좀 남다르다고 이렇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첫 시즌 소감 어떤지 먼저 좀 저는 듣고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 시즌 때 처음은 대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처음이다 보니까 뭐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생겼고, 근데 또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해줘서 뭐 회사 사장님이나 프런트에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뭐 말미쯤에 이제 대행 딱딱지를 떼고 정식 감독을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즌에 저한테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분명히 실수한 부분도 있고 얻은 부분도 있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은 좀 팀이 평균을 좀 갖는 시즌을 지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올 시즌 제가 준비했던 부분은 그 평균에서 좀 더 높여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 평균을 또 유지하면서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그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수단 구성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제주 일본 전지훈련 성과도 이렇게 감독으로서 같이 진행하면서 점검을 해보셨을 텐데 네. 이것들을 지켜보면서 올해 이 시즌에 임할 때 어떤 변화 혹은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이제 제주도 훈련, 전주훈련 가기 전에요. 저희는 먼저 체력 훈련을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주훈련 가서도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선수단의 좀 분위기를 작년 시즌에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려고 그 부분을 제주도에서 맞췄고요. 그 두 번째 일본으로 전주훈련 간 거는 외국인 선수가 그때 이제 합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외국인 선수랑 저희 선수들이랑의 그 호흡, 그런 부분을 연습 게임으로 통해서 좀 그런 걸 만들어 가면서 저희 올해는 좀 선수 구성도 좀 바뀌었지만 좀 작년보다는 분명히 영입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빠른 농구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수비에서 좀 강한 압박을 통해서 그런 상대한테 실점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하면서 우리 석 기자도 관찰을 한 결과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스공사 농구단 뭐 대부분의 팀들이 참 비시즌에는 비스슨합니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좀 의지가 느껴지는 게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앞선 시즌들 같은 경우는 그 개막을 준비하는 시점쯤에 뭔가 묘한 좀 어수선함이 있었어요. 뭐 선수 구성도 굉장히 개막에 임박해서 뭐 주요 선수가 갑자기 정해지고 외국인 선수 계약에서도 뭐 좀 혼선도 많이 있었고 한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방향성이 명료하게 좀 잡힌 선수단의 구성 그리고 그거에 맞는 훈련 과정들이 진행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었고요. 뭐 대구에서 펼쳐진 이제 연습 경기 뭐 대학 팀들이랑 한 거여서 스코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선수들이 그 안에서 보여준 호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점들이 좀 극복되는 과정들 뭐 이런 지점들은 이게 기대가 되는 요소다 분명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일본 전지훈련 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의 훈련인데 그 마무리 단계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외국인 선수 교체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지점이 아마 그대로 갔으면 시즌 중에 팀의 고민이 되고 어찌 보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했다는 거는 이번 시즌 앞서서 한 준비 과정은 뭐 굉장히 지금 그 대구에서 다시 창단한 이래 제일 좋은 비시즌을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재하고 지켜보던 서공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호평인데요, 감독님. 이 정도면 엄청난 기대감이 실려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서공 기자 말 중에 팀 컬러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질 개선을 위한 훈련을 했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진행하면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저희가 작년 시즌에는 좀 가드 부분에서 벨랑게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김낙현 선수도 중간에 들어왔지만 뭐 부상으로서 뭐 그런 앞선에서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불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성우 선수를 FA로 또 영입을 해가지고 그 앞선에서는 좀 탄탄한 부분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 앤드류 니콜슨이 공격적인 부분 외국인 선수가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약한 점은 있지만 작년 시즌을 통해서 좀 수비적인 부분도 좀 더 발전했던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색깔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영입한 정성우 선수를 좀 토대로 해서 강한 상대 압박을 수비를 해서 상대의 좀 실점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점을 좀 줄이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요. 뭐 앤드류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좀 왕가드의 그러니까 4명의 포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오펜스를 좀 안정적인 부분, 높이에서 좀 안정적인 부분을 좀 가지려고 그런 두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구 영신이라고 연말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한 해가 바뀌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성 경기를 하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재밌는 경기고 재밌는 이벤트 같고 갔더니 이 관중들이 정말 가득 메우신 걸 봤습니다. 이런 늘어나는 관중,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관중들을 보면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대구로 점점 늘어나고 대구로 돌아온 농구, 프로농구를 반기는 팬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뭐 선수들이나 저한테 되게 힘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농구 영시 제가 선수 때도 대구를 찾으면 대구 팬들 어마어마했습니다. 막 그런 열기나 열정들이 대단했던 걸 저 선수 때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 왔을 때도 저희가 작년 시즌 때는 좀 맨 처음에 승률이 승보다 패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관중분들이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선수들이나 저나 그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농구 영신도 했을 때 뭐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그런 힘이 됐는데 제일 좀 아쉬운 거는 그거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좀 그런 좀 승리를 해서 뭐 대구 팬들한테 좀 좋은 기억을 좀 심어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못했던 부분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네, 대구 연구팀으로서 한국가스공사를 평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연구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 연구팀으로서의 페가수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구단 자체 운영이나 아니면은 흔히 지역 연구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농구단과 비교해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효과를 거두는 지점들도 있고요. 근데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가스공사 자체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의 어떠한 영향력을 좀 좋은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농구단을 유치를 하고 농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시도까지 그 과정까지는 좋았지만은 그리고 또 현재 농구단 사무국에서 하는 활동들 그 지원 스태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분명 지금 의미가 있지만 과연 가스공사 자체에서 이 농구단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여기실 겁니다. 대부분 다른 프로 구단들 뭐 야구단이나 축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아예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회사로서 존재를 한다면은 사실 이런 공기업 마침 또 이제 지역에 연고를 둔 배구단 뭐 도로공사 배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스공사 농구단도 그렇고 일종의 하나의 부서거든요. 부서형 구단들의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긴 해요. 뭔가 추진하고 큰 규모의 새로운 걸 하기에는 힘이 조금은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서로 앞뒤가 물려 있습니다. 성적이 좀 잘 나면 힘이 더 실릴 것이고 또 반대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성적이 잘 날 텐데 그런 지점들이 조금 아쉬움이자 앞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될 목표라고 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지원을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감독님 대구에서 농구하는 거 어떤 점이 힘드십니까? 대구에서요? 예. 맨 처음 왔을 때는 힘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체육관 사용 문제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1년 지나면서 좀 많이 바뀌면서 지금은 생활하는데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감독으로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느껴지는데 석 기자 보기에 대구에서 프로농구단이 활동하는데 힘든 점이라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제 좀 올드 팬들은 저희가 98년, 99년 시즌 때 그때 당시 동양 오리온스, 대구 오리온스가 32연패를 했죠. 그게
우리나라 프로 역사상 아직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다 연패 기록입니다. 근데 그 팀이 한 이듬해 한 2시즌쯤 뒤에 또 우승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구의 농구 열기라는 게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농구 열기를 확 단절된 게 아니라 조금씩 사그러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농구단이 사라지면서 10년 동안 아예 농구라는 종목이 대구에서는 좀 없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관중이 해마다 늘고 있고요. 또 가스공사에서 이제 각종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무국의 여러 활동들이 지역에 좀 자리 잡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사무국에서 관중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요. 뭐 지역의 기관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10월 중에는 이제 그 유소년 아마추어 선수들 상대로 길거리 농구대회 흔히 3대3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는 분명 의미가 있고 대구에서 농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변이 조금 약한 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과거는 이제 학원 스포츠가 그 종목의 토대가 됐었잖아요. 뭐 각 야구 명문들, 축구 명문들이 그 지역의 스타를 만들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야구단, 축구단도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스포츠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구에서도 뭐 가스공사와 또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서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유소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짜 지역에서 스타가 나오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저 코트를 뛴다라는 그러한 좀 익숙함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시즌 전망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켜본 사람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가 맞는지 감독님께 확인 한번 해보죠. 올 시즌에 가장 눈여겨볼 선수,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 어디입니까, 서 기자? 뭐 앞서 얘기하신 정성호 선수 일단 굉장히 팀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드 역할하면서 수비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스공사 특히 이제 강혁 감독이 부임하신 다음에 주로 강조했던 농구에 참 맞는 선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정성호 선수가 온 이후로 지난해 팀에서 거의 주전 가드 역할을 다 해줬던 벨랑겐 선수도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또 김낙현 선수도 많이 또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시너지라는 게 나타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역시 이 여름에 영입을 했습니다만 곽정훈 선수가 좀 잘해주면은 이번에 역시 새롭게 영입된 선수이기 때문에 팀의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공격과 수비의 어떤 전환 과정에서 좀 역할을 크게 해줄 것 같고요. 기존 선수들 뭐 신주영 선수 이런 선수들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몇 성장 포인트들과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팀 분위기에 잘 녹아만 든다면 지난해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좋은 승수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혁 감독 보시기에 감독으로 보는 주목할 만한 선수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지요? 그래도 모든 선수가 다 주목받아도 될 정도로 비시즌 때 연습을 잘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김낙현 선수가 제가 뽑을 수 있는 건 김낙현 선수가 뭐 그 전 군대 가기 전부터도 워낙 뭐 좋은 선수였고 근데 군대에서 나오면서 좀 부상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올해 비시즌에 너무 준비를 잘했고요. 지금 몸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낙현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올해 이 시즌 때 그런 성적 같은 부분이 많이 좌우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 어린 선수는 뭐 신승민 선수, 신주영 선수가 이 가스공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시즌이 되면은 앞으로 저희 그 가스공사 팀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올 시즌 준비하시면서 이 내세우는 키워드가 3가드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것도 솔직히 이제 저도 선수 때 3가드를 섰었거든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그 3가드를 서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저희가 좀 신장이 제가 한 키가 88 정도 되고요. 저희 그때 3가드 했던 뭐 이정숙 선수나 뭐 지금 그 KCC 코치지만 이상민 선수 이렇게 같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3가드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좀 신장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 뭐 김낙현 선수나 벨랑기 선수나 정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작은 부분이어서 과연 이게 3가드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가져요. 신장이 작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선수들이 장점들이 있어요. 키는 작지만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 다른 가드들보다 힘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정성우 선수는 압박을 하면서 굉장한 스피드로 공격 빠르게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 김낙현 선수는 1대1이나 2대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고요. 벨랑게 선수는 개인기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즌 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실이 좀 많다 그러면 쓰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실만 보지 않고 득을 좀 더 크게 봐서 한번 한 옵션으로 하나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석 기자는 3가드 시스템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볼을 잘 다루고 게임을 읽는 선수들이 3명이 위치도 잘 잡을 거고 또 게임을 풀어가니까요. 근데 감독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안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높이의 영역인데 그래서 아마 은도혜 선수 영입도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되고요. 항상 이제 경기 끝나고 저희가 공식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은 승패에 따라서 이 강혁 감독 체제하에 가스공사의 승패의 키워드로 많이 나왔던 게 리바운드거든요. 요 3가드 성공을 위해서는 리바운드를 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고 그 지점이 어떻게 보완될지가 아마 이제 한 20여일 남은 개막까지 팀에도 숙제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지난해 7위로 시즌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그 조건이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좀 고투를 했는데 어쨌든 그 울산 현대모비스 징크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쨌든 끊었고 한번 그리고 아까 서공 기자 평가할 때는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난해 끝날 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래도 해보자는 분위기로 끝났고 준비 잘했고 했기 때문에 이 좋았던 분위기 석 기자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여전히? 시즌 초반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시즌 초반에 모든 팀들이 굉장히 기세가 올라서 올 거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데이터와는 다르게 좀 매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혼선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현됐을 때 이제 팀에서 좀 그걸 풀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낙현 선수가 예를 들어 그런 역할을 해줄지 여부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해 그 전 시즌서부터 이어졌던 창원 LG 울산 모비스 상대 연패 징크스는 다 끊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특정 팀한테 지는 습관이란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 그 팀들이랑 경기를 할 때 분명 앞서 있고 이거는 오늘은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날도 정말 경기 막판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징크스를 다 털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독님 내부 분위기도 사실 한 번 이런 거 끊으면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모든 경기는 흐름, 내부 분위기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부의 지금 구단 내부의 분위기, 선수들 분위기는 작년에 끝날 때 상승세 그대로 이어지고 분위기 좋다고 보십니까? 예. 작년에 끝났을 때 저희 선수들이 마지막에 점점 갈수록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연패 징크스 같은 것도 깨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새롭게 들어온 정성우 선수나 곽종우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아주 잘 선수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누구한테 이렇게 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가스공사가 맥스웰 선수 대신 은도혜 선수로 선수를 영입하면서 교체를 했는데 외국인 선수 교체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맥스웰 선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저희 작년에 힘들었을 때 들어와서 분위기 반전에 한몫을 한 친구거든요. 근데 저희가 재계약을 했고 일본 그 재계약을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블로킹에 1위를 했지만 높이에서 키가 97밖에 안 됩니다. 맥스웰이 97밖에 안 돼서 상대가 좀 큰 선수들한테는 많이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다른 타 팀에 봤을 때 외국인 선수들이 다 신장이 다 크고요. 앞선보다는 다 큰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 일본 전주훈련을 통해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맥셀이 전 시즌보다는 외곽에서 좀 겉도는 부분도 많았고요. 외곽에서 슛을 더 많이 던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외국인 선수들은 상당히 신장도 있고 덩치도 큽니다. 근데 그 선수들한테 많이 밀리는 부분이 그래서 코칭 스텝이랑 저랑 상의한 부분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아니면은 또 시즌 가서 힘든 부분이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은도에랑 앤드류 니콜슨 조합이 더 맞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네. 이 교체에 대해서 석 기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맥스웰 선수가 지난해 보여준 퍼포먼스는 분명 있었기 때문에 쉬운 선택을 하려면 일단 그대로 가고 뭐 해보고 좀 바꾸는 방법도 있죠. 근데 분명 지난해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던 그 악몽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은대 선수가 불과 2시즌 전에 가스공사의 1번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은 1번으로 뛸 수 있는 외국인 선수 둘이 같이 팀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꼭 2배로 더 잘 좋은 결과가 오진 않겠지만 그 기량이라든지 능력 면에서 분명 검증된 선수가 둘이 있다는 거는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로 보이고요. 니콜슨 선수가 어쨌든 이 외국 선수들, 뭐 국내 선수들도 그렇지만은 좀 달래고 통제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맥스웰보다는 은도회랑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겁니다. 둘이 뭐 원래서부터 연도 있고 해서요. 네. 가장 힘든 상대 혹은 중요한 경기라고 보는 팀.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고요. 뭐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작년에 모비스나 LG한테 졌을 때는 꼭 이게 어떻게 보면 징크스고 꼭 이겨야 된다는 걸 깨야 된다는 게 있지만 저희한테는 뭐 라이벌보다는 모든 9개 구단이 다 라이벌이고요. 그걸 이기려고 저희는 지는 것보다는 항상 승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저는 뭐 모든 팀이 다 라이벌이고 어떻게든지 뭐 좋은 모습으로 팬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네. 지금 상태로서 감독으로서 가장 이 팀 상대하기 까다롭다, 어려운 팀 어디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대행했을 때는 분명히 준비하는 부분이 좀 시간이 좀 짧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있었는데 비시즌에 지금 잘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입한 선수랑 잘 하게 되면은 저는 9개 팀원이든 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 기자 보기에는 좀 라이벌전으로 보는 이런 경기가 어떤 거로 보십니까? 농구단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최고의 흥행 아니면 좀 이슈몰이는 사실 고향으로 연고 이전했던 오리온스랑 붙는 경기였습니다. 뭐 10년 만에 이제 다시 맞붙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재하면서 되게 재밌었죠. 그리고 그 처음 대구 왔을 때 경기 이기고 뭐 이럴 때는 좀 화제도 되고요. 근데 일단 오리온스는 이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뭐 LG나 모비스 상대 징크스도 깼는데 그래도 해도 모비스는 조금 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뭐 팀도 좋은 팀이지만은 유독 우리랑의 합에서 그쪽에 좀 자신감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작년에 최하위를 차지했고 그렇게 전력적으로는 큰 부담이라고 볼 지점이 많지는 않지만은 서울 삼성이랑 경기가 올 시즌 조금 눈길이 많이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강혁 감독 선수 시절에 뛰셨던 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시즌 개막 앞두고 이제 선수의 뭐 일본 진출과 국내 복귀로 좀 시끄러웠던 불협화음도 있었던 상대라는 점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 삼성과의 경기를 올 시즌 조금 더 좀 눈여겨 보려고 합니다. 네. 웬만한 팀하고는 다 해볼 만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크게 들리는데요. 봄 농구를 선물해 주실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큰데 이거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약간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석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감독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등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창단하고 최고 성적이 6등이었고 6등 뭐 5등 그거보다도 그때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바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좋지만 가서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거가 저는 되게 나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허망하단 말이죠. 그때도 큰 힘을 못 쓰고 바로 졌고요. 당시에 이제 5할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 KBL 같은 경우 특이한 구조죠. 10개 팀 중에 6개가 봄농구를 합니다.
뭐 봄농구에 못 들어가는 거가 더 확률적으로 낮은 좀 특이한 시스템인데 저는 5등, 6등보다는 조금 더 위에 가야 봄농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 지점이 6이든 5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치에 이제 그 유리함을 가져가니까요. 근데 어쨌든 최종 순위에 있어서는 그래도 과반보단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시즌 준비 과정을 봤을 때는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일단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기대에 섞어서 보신다면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등은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시즌에 7위를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아까 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플레이오프 와서 바로 떨어지는 부분, 그거는 저도 뭐 선수 때도 해봤고 봤지만 좀 더 실망감이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시즌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대구 팬분들한테 좀 선물을 좀 어떻게 보면은 더 농구를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갖는 게 제 목표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프로 농구는 항상 지적되는 게 경기장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석 기자, 대구에서 경기장 신축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논의 자체는 조금 지금 시들해져 있습니다. 뭐 대구시에 산적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 이 부분을 해결할 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분명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빠르게 이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게 가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21세기엔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이 프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바꾸려는 계획이 몇 번 있었지만 쉽지 않았던 게 대구에 제대로 된 체육관이 없어서 거기를 만약에 공사를 하면은 농구단이 없던 시절에도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를 쉽게 손을 못 댈 정도였거든요. 빠르게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요. 지금 KBL에서 가장 오래된 경기장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봄농구를 가고 좀 더 높은 위치에 간다면 이 경기장이 초라하고 낡은 게 더 극명하게 저희한테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결과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뭐니 해도 이 프로 경기의 최고의 주인은 팬들 아니겠습니까? 팬들이 찾아주지 않는 경기는 선수들에게도 힘이 나지 않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팬들의 직접적인 어떤 경기 방문일 텐데 개막을 앞두고 강혁 감독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시즌 때 정말 땀을 많이 흘렸어요. 선수들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굉장한 많은 땀을 흘리고 훈련을 통해서 뭐 성장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분명히 저희 선수들이 봄농구라는 거를 꼭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팬분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그게 더 힘이 돼서 아마 봄농구 더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더 또 재밌는 경기를 즐기면서 뭐 스트레스도 푸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좀 재미나게 경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적 이 전망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우리 석 기자, 올해 농구의 전망도 받기를 바라면서 팬분들에게 어떤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뭐 농구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농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당장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좀 프로농구 전반에 있는 문제인데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스포츠입니다. 일단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래서 풀 시청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또 요즘 진짜 올여름 같은 경우 그 폭염에도 야구장을 가실 정성이면은 겨울철에 추운데 어디 밖에 다니지 마시고 농구장 가면 따뜻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 이기는 경기만 볼 수는 없죠. 뭐 시즌 승률 18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경기를 가셔도 진짜 시원하게 석점슛 들어가고
선수들 덩크슛 하고 뭐 파이팅 있고 또 그 농구 경기의 특성상 사이사이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아마 가보시면은 충분히 그 재미를 느끼실 것 같아서 많이 좀 찾아주시고 많이 즐기면 분명 농구의 재미가 더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크는 강혁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감독 그리고 서구원 대구 MBC 기자 두 분 모시고 개막을 앞둔 프로농구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는 모든 팬분들에게 좀 재밌는 농구를 보여주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Great to be back. Really missed living here in Daegu and being with the Kogas organization. Thank you for welcoming me back with open arms. I look forward to having a great season with you guys. 또 작년에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또 이번 시즌은 좀 더 희망을 갖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도 거의 보답해 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즌 시작되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체육관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더 선수들 한 발 더 뛰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르 녹아내려 죽어갔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요. 한 주간 중요한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준비한 첫 소식 뭡니까? 네, 오늘 첫 소식 키워드는요. 사기 진작인가 소모인가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지난 1일이 국군의 날 휴일이었는데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하루 쉬니까 업무 강도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네. 예, 정부는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난달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2년 연속으로 서울 시내에서 도심에서 시가 행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광장과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이 열렸습니다. 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등 우리 군의 주요 무기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요. 호국 영웅들의 이 카 퍼레이드도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는 병력 5천여 명이 투입됐고요. 83종 340여 대의 무기가 선보였습니다. 이런 국군의 날 대규모 시가 행진은요.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없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0년 만에 재개됐고 2년 연속으로 주관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환호를 보내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여기에 네.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만만치 않았죠? 네, 이미 국군의 날 행사 전부터도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일부 평화단체 회원들이 시가 행진을 비판하다가 경찰에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전쟁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요, 논평을 통해서 이 군사 독재 시절 기획된 이 군사 퍼레이드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군 행사에 80억 원을 쓰는 게 말이 되냐. 행사도 좋지만 군 장병을 위한 보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먼저이면 좋겠다. 국군의 날은 원래 군인은 쉬고 일반인이 안 쉬는데 이제는 군인은 행사를 뛰고 일반인이 쉰다면서 비판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국군의 날은 어떻게 보면 군인들 생일 같은 날이잖아요. 네. 생일 같은 날 행사 뛰느라고 모시고 이런다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동원된 병력들 중에는 사관학교 생도들도 있었다는데 이걸 두고 비판이 좀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6회 공군 그리고 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 900여 명이요.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행진을 위해서 이 3주간 수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방부가 4주를 요청했는데 사관학교 측에서 강의를 해서 한 주 줄였다고 하는 건데요. 이 법으로 정해진 한 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사관학교 생도들은요. 내년 1학기 개강 날짜를 일주일을 늦추고 그리고 학기 동안 보충 수업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이야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지만 9월에는
폭염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으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낭비에 보여주기식 병정놀이라는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방위산업 홍보 수단이고 또 60조 원의 국방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보여줬던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기를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장병들 급식비 예산은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특식은 폐지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걸 들으면서 좀 헛헛하더라고요. 이 체감되는 처우 개선은 없이 너무 많은 이들이 하루 행사만을 위해서 소모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변했고 무기도 최첨단화되고 있는 마당에 방위산업 홍보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서 북한을 두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강한 안보 태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군의 자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군인들, 병력들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 외면하고 싶지 않은 군대 만들고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최고 개선이 강군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대구문화방송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뉴스입니다. 네, 자 내용 잘 아시죠? 네,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이죠. 시사원의 전신 프로그램 시사톡톡에서 다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 방송 두고 홍준표 시장이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대응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대구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다룬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을 왜곡 폄훼했다는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면서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했고 산하기관에는 취재에 비협조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헌 당시 대구시 신공항 건설 특보가요. 방송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습니다. 이후 홍준표 시장은요. 경찰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다면서 검찰 판단을 받겠다고 별도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이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방송은요 신공항 사업 관련 주관적 평가와 이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대구시장이나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요 대구지법도 대구 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재 거부 초기에 취재 거부 유지 등은 고소 결과가 나오면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홍 시장이었는데요. 당시 법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공보관실 차원의 대응이었다면서 취재에 응할지 말지는 각 부서가 알아서 판단하라 또 이렇게 뒤로 물러섰거든요. 이번에 검찰 결과가 나온 뒤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 두고 언론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인 대구시의회에서조차도 좀 무리가 있고 자극적인 조치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불편감을 숨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쏟아내고 또 해당 언론사가 십자포화를 받기도 합니다. 대구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기도 했고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보도나 방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가 있을 때는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방송사뿐만 아니라 언론인 개인에게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또한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취재 방해와 관련해서 이 대구 시민사회 단체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2건이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앞서 경찰, 검찰, 법원이 동일한 결론을 낸 만큼 이제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요. 일상화된 빠른 배송의 그늘입니다. 온라인 소비가 느는 만큼 물류업계는 속도전인데요. 총알,
배송 새벽 1기를 넘어서 이제는 당일 배송이란 소식도 붙습니다. 네. 이 업체들이 자기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빠른 배송, 빠른 배달 이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이런 빠른 배송이 가능하려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내가 그만큼 빨리 와서 편리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힘든 일을 했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자의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발생한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지만 2020년에서 22년 사망재해는 3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요 15건의 사망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질병 사망 대부분은 과로사로 볼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이었고요. 사고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요. 노동자가 뇌, 심혈관 질환 발병 직전에 4주 동안 한 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한 주 평균 60시간 일한 경우에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진행한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CLS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택배 노동자 퀵플렉서라고 부르는데요. 260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 게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자들의 한 주 평균 노동 시간은 64시간 36분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새벽 배송을 위해서 야간에 일하는 퀵플렉서 40명의 한 주 노동 시간은요. 54시간 30분이었는데 야간 노동은 보통 30% 가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가산을 하면 주 노동 시간이 70시간을 넘겼습니다. 대책위는 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과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고요. 최근에도 3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면서 특별 근로 감독 실시와 산업재해 전수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도 옛날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요.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배달의 민족으로 1,368건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재 발생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많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배달업계가 산재 1위를 했습니다. 지난해 산재보험 할증 1위는 쿠팡으로요. 지난 한 해에만 2억 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원청의 개별 실적 요율에 하청 파견 등의 재해 실적이 일부 반영되면서 이 순위가 급상승했다면서 그만큼 쿠팡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짚었습니다. 네, 이런 통계를 보면 확실히 이 산업재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힘든 일이다고 얘기를 하면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군가에게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자신의 일상을 이어나가야 되는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뭐 힘들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는요, 대부분 이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들이 국회에 낸 자료들입니다. 이 국감 시즌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데까지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김 기자 연휴 기간 쉬지도 못하고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어디 여사가 니네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그렇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이명석이 공천 여태 안 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중국 고전 한비자의 제15장 제목은 망징, 즉 나라가 망할 징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춰 표현한다면 국정 시스템의 붕괴 조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흔히 시스템 붕괴의 주 원인으로
내부 경직성과 자기 만족이 지적되곤 합니다. 조직이 경직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수용하기 어려워지며 이러한 경직성은 종종 지나친 자기 만족과 연결되어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만들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비자는 여러 가지 망증을 말하고 있는데 그중 두 경우가 요즘 우리가 보는 현실인 듯해 걱정스럽습니다. 벼슬에 따라 의견을 들으며 실제 증거와 대조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만 중용하여 그를 주요 창구로 삼는다면 망하게 된다. 세도가를 통해 관직을 얻을 수 있고 뇌물을 써서 자기와 녹봉을 얻을 수 있으면 망하게 된다. 이번 주 시사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